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안 사죠. 가끔은 숲을 한번 보고 이 자산 배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더 사셔야 되죠.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죠. 또 사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신간 더 찬스를 출간하시면서 큰 위기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잡자라는 또 그런 의미도 내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올해 초부터 금리내, 인플레내, 전쟁과 뭐 중국의 셧다운 등등 해서 거시경제 요인으로 많은 자산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 신간 더 찬스를 통해서 밝히신 거는 결국 하락장에도 충분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다른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기회가 다가올 때 잡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장기적인 비전의 관점에서 큰 부를 쌓기 위한 큰 기회는 언제쯤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시기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무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부동산 가격까지 거품이 붕괴되면서 아마 실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경제도 GDP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도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이라는 그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참 미리서 대응하면 훨씬 큰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자산가 거품 붕괴된 상태에서 소비 중심으로 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특히 그 주식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소위 루나 테라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가격이 99%나 빠진 엄청난 좀 충격이 발생했고, 이런 코인 사태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가져오는 의미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자산 가격 가치가 있고요. 그 자산 가격에 그 가치를 이제 가대평가하고 가설평가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으로 마샬 K라고 그러는데 실물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보통 M2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사실 2020년에 그게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코인 가격 이런 것도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은 가치에 접근해 가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인은 가치가 일단 없다라고 보시는 쪽인 거죠? 다는 아닌데 최근에 사태가 발생할 때 이런 코인들이 과연 실제 가치가 있었을까? 그거는 제가 좀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은 많이 사라진다. 이런 국면에서는 정말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된다. 주식도 최우량주, 채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채 같은 데만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게 테라, 루나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에도 일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달러 강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선진국 지수에 달러 지수가 105에 근접했었는데 작년 말에 비해서 한 8, 9% 올랐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르는 올해 주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안전자산 손해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미국 경제 내부적으로는 너무 부실해지고 있어요. 안으로 골마 있는 안으로 상태다. 골마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가요. 1,098억 달러입니다. 1분기도 무역 적자가 2,888억 달러로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무려 42%는 올라버렸거든요. 지금 미국 무역 적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하고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우리도 사학개미들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런 돈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금융시장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자산 가격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계 투자자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미국 주식 많이 안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 덜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는 무역수지 적자 이런 펀더멘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또 다른 대체 자산, 금도 오를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거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인 중에서 많은 게 없어질 수가 있죠. 어떤 전문가는 95%가 없어질 것이다. 바로 그분이 그 루나의 대표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그 비트코인도 살아남을 거. 이런 것만 투자하면은 저는 나중에 수익이 꽤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보통 부자들은 미리 쌓아둔 현금으로 적절한 시점에 레버리지로 새로운 큰 부를 또 창출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금융회사 다닐 때는 많은 부자들 만났는데요. 금융회사 떠난 지가 한 7년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몇 분만 만납니다.
뭐 한 분은 최소한 자산이 5천억 이상일 것 같은데요. 예. 그 부자 보면 참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미리서 예상하고 미리서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예.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뭐 예상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한 단계 부과되죠. 그런데 이분이 요새가 또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경제 통계는 어떻게 되느냐.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늘 그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조금 더 좁게는 저는 거시경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만 5천 원에 안 사죠. 그때부터 선행지수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지금 6만 원 후반, 7만 원대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가끔은 숲을 한번 보고 이 자산 배분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물론 이제 90층 이상, 이제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은 삼성전자를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사셨을 것이고 근거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오히려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더 사셔야 되죠. 뭐 저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물론 9만 원 이상에서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만 저는 그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일부는 가지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한 1.5배 인버스 ETF를 사놓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인버스 ETF는 그만큼 그렇군요.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죠. 인버스 ETF 통해서 해칭을 하면서 네, 이제 해칭을 하면서. 제가 인버스로 돈 벌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젊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고버스에만 몰빵해서 ETF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행태는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젊은 분들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예. 젊은 분들은 우선 축적된 금융자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신용이라는 게 장기 투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소수 종목 집중 투자하는 그 종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은데요.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계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있느냐. 분산 투자하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라. 하여튼 분산 투자는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짐 로저스는 또 원자재 지수를 개발하신 부류답게 원자재 상품 투자를 ETF 통해서 하라. 요즘 같은 인플레 시기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짐 로저스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특히 곡물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국제 유가는 지금 거의 고점 무렵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곡물 투자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특히 이번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밀 가격이 그 단계 거의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의 세계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곡물이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 저는 서울에서 일은 없는 날은 강화도에다가 작은 치고 하나 지어놓고 농사를 짓거든요. 아, 주말 농장을 하시군요. 올해 특징이 뭐냐면은 꿀벌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같으면 꿀벌이 와가지고 그 수술을 옮겨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제가 꿀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꿀벌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뭐 자랴 2번 가고 한 번씩 가는데요. 한 번 가면은 얘들이 목이 말아 있는 거예요. 여러 농작물이. 이런 걸 보면서 올해 농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저는 그 곡물에는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3대 곡물 ETF예요. 1년 전에 사가지고요.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50% 이상 났던데. 몇 배는 더 뛰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추세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짐 로저스가 어떤 원자재 가격을 이분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곡물에는 꼭 투자해야 된다. 금리 인상기에 채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듀레이션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짧게 리볼빙 하면서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이제 좀 장기물에 대해서도 관점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요. 우선 경제 성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 제가 추정하면 1.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잠재 성장이
성장이 떨어진다는 건데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가 세계 경제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성장을 했어요. 연평균 7.0% 성장했는데요. 세계 3.4였거든요. 예.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 우리 3.0이에요. 근데 IMF가 원래 내년 전망이라는데 우리가 연평균 올해 내년 2.7, 선진국 평균 2.9입니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거든요. 예. 97년 외환위기 우리 기업 부조 조정하면서 계속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요. 옛날에는 그 돈이 부족했을 때는 기업인들이 은행 지점장에 찾아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갖다 써주세요. 그렇게 우리 경제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작년 그 4분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9조 원이나 됩니다. 아. 물론 차별화는 굉장히 많이 됐죠. 예. 뭐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은행이 위험하다 주식은 별로 안 사요. 채권만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금리가 올리고 소비 투자가 줄어든다는데요. 뭐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죠. 근데 그 국채를 저는 은행이 다 사줘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돈이 남아들고 기업들이 과거보다 돈을 덜 빌렸으니까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다. 채권 살면 금리가 네, 내려가거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만기가 긴 것들을 우리가 사야 되죠. 그렇죠. 네, 가격 네. 변동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국채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